36페이지 한나라 사회와 문화 정치사 35페이지 정치사보다는 조금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 찍다 보니까 내가 한 10분에서 많아봐야 15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보니까 다 15분이 넘어가더라고. 36페이지는 그냥 짧게 끝내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물론 수능 준비도 있고 내신 준비도 있지만 역사라는 과목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과거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게 바로 역사 수업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목적인데 고등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말 나온 김에 뭐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진시황의 분서갱유. 오늘날로 따지면 사상을 통제한 거야, 국가가.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막 뭐 보수 집회들도 있고 진보들의 집회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사상에 자유로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반면 진시황 때는 법가를 제외하고 특히나 유가사상, 유학자들을 탄압한, 국가가 사상을 탄압한 사건이 바로 분서갱유인데 과연 사상을 탄압하는 나라가 오래 갈까? 진나라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훈을 얻는다면은 사상을 통제하는 나라, 사상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나라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고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떤 나라든지는 아마 알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주변국들 중에서 그렇게 있는데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진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걸로 막 잡아가고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36페이지 지금도 그냥 수업만 했으면 일찍 끝났을 텐데 괜히 사상의 탄압 이런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하느라고 또 말이 많아졌네요. 한대의 사회와 문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한대에는 철제 농기구가 전국적으로 보급됩니다. 춘추전국 시대 때 춘추전국 시대 때 철기가 보급이 됐다면은 전국적으로 쫙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이 한나라 때부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발전하고 농업생산량 늘어나고 했겠지. 두 번째 줄. 하지만 토지 사유화, 토지를 개인 걸로 만드는 토지 사유화의 진전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방의 유력 세력인 호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족은 동아시아사적 개념으로 우리 역사로는 신라 말에 등장하고 지금 중국사에서는 이 한나라 때부터 호족이 등장하는데 지방의 유력자들, 지방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힘이 있다 보니까 야금야금 자기 토지를 늘려가게 된 거야. 그런데 아까 신나라 때 왕망이 등장하면서 그거를 못하게 했잖아. 왜냐하면 사적인 매매를 금지시켰어. 토지 사유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의 불만을 사게 된 거였고. 아무튼 이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세 번째 줄, 이 호족들 주변의 농민들을 예속민으로 삼아 왜냐하면 농민들의 입장에서 토지가 없으니까 결국 호족들의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거나 아니면은 호족들의 노비가 되는 그래서 농민들을 예속민으로 삼아 대토지를 경영하면서 지역사회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으며 향거리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료로 진출하게 됩니다. 향거리선제 옆에 설명 보면은 왼쪽 사이드 지방관과 지방의 유력자가 관내 인재를 중앙에 추천해서 관료로 선발하는 제도였는데 중앙에다 추천했다. 당연히 지방의 유력자, 호족 아니면 호족들이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가게 된 거지. 향거리선제는 그냥 이름에서 향과리 각각의 지방인 향과리에서 선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투표의 이 선거랑 한자가 똑같아. 그래서 선출하고 뽑는 한마디로 추천을 통해서 그래서 이 호족들이 중앙으로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무제는 유교를 이용해
황제 권위를 강화했습니다. 어떻게 강화했는지 봅시다. 그 옆에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유교의 화의 사상을 적용. 그래서 중국은 황제국, 주변국은 제후국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중국의 화의 사상, 화의로는 뭐냐? 전 세계가 화와 이로만 나뉘어져 있는 거야. 이 화가 바로 문명국가, 그게 바로 자신들의 나라, 중국, 그래서 황제국가, 주변국은 다 오랑캐, 그래서 황제가 아닌 제후들인 거야. 이게 중국 중심, 바로 유교 사상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세 번째 줄, 책봉조공 관계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내가 주변국의 제후들을 왕으로 임명해 주는 거, 그게 책봉해 주는 거고, 주변국은 아이고 저를 왕으로 책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조공을 바치게 되는 이런 책봉조공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그 무제 때 황제의 권위 강화와 관련돼서 거기다 하나 더 써놓을게. 연호제 실시, 연호제 최초로 실시한 게 바로 요 무제 때가 됩니다. 황제라는 칭호는 시황제, 진나라 시황제가 처음 썼다라면은 연호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거는 바로 요 무제 때부터입니다. 황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연호제 실시, 무제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보면은 유교의 보급을 위해서 교육기관인 태학, 학교인 태학을 설치, 그 다음에 오경박사, 유교경전 5가지, 시경, 서경, 주역, 역경, 주역이라고 하고 이예기, 춘추 이렇게 해서 5개의 유교경전의 박사들을 두어서 그 태학에서 유학을 가르치게 된 거고, 그중 끝에 보니까 이 한나라 때 유학은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인해서 다 불타버린 유교 경전을 다시금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전의 자구해석, 글자와 그 글귀 또는 문장 이런 것들의 해석을 중시하는 훈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에서 당대까지의 유학을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말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그 글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경전의 자구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훈고학이 됩니다. 아마 내가 청나라 때 가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훈고학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송리학, 명나라 때 양명학, 그리고 청나라 때 고증학, 요게 유학이 쭉 발전하는 과정들에서 나오게 된 학문들인데, 유교라는 아빠 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자식들이 있는 건데 각각의 특징들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역사학에서는 기전체라는 역사서술 방식의 사서, 역사책이 등장하니 대표적인 거, 그 줄 끝에 전한 때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 그리고 후한 때 반고가 저술한 한서, 요게 기전체 역사서가 됩니다. 기전체 역사서 삼국사기 할 때 설명했는데 기억도 안 나겠죠? 밑에 36페이지 갑시다. 그 세계사백가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첫 번째 줄, 사마천 역사 편찬 업무를 담당하던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중국 신화시대 때부터 한무제 때까지 이 사마천이 한무제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역사를 다룬 사기가 있는데, 두 번째 줄 보면은 흉노랑 싸우다가 투항한 한나라의 장수인 이릉이라는 사람을 변호해서 한무제가 전쟁터에서 장군이 이렇게 도망쳐 나오다니 죽여라고 했는데, 죽여라고 했나? 사형인가? 모르겠네요. 내가 정확하게 뇌피셜이라서. 아무튼 이 이릉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변호하다가 무제의 그 열받음에 같이 너 감히 나의 명령에 대해서 네가 변호를 해? 라고 하면서 한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 궁형이라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남자로서의 치욕적인 형벌이고, 궁형 각자가 검색해서 해보세요. 고급적인 단어로만 설명을 하자면 고환이 잘려나가는 형벌입니다.
그런 아픔, 남성으로서의 치욕적인 아픔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130권의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기라는 역사책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시간의 순서로 서술된 기술된 편년체 방식이 아닌 주제별로 서술한 기전체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기, 세가, 열전, 서, 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본기의 기자, 열전의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전체는 이후 동아시아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됐고 우리나라로는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게 기전체가 됩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사기의 정수라고 불리는 열전. 왜냐하면은 이 아까 본기, 세가, 열전, 서표 이 5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열전입니다. 열전, 중국의 장군, 학자, 사상가가 등장하는데 영웅호걸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겪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아마 1학년 한국사 시간에 나랑 수업을 한 사람들은 내가 동양 역사학에 전통하면서 아마 이 얘기한 것 같은데 동양은 사람에 집중했다고 그 역사 속에서 있는 사람에 집중하게 되면서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쫙 서술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기는 사상가, 문학가, 역사가인 사마천의 명전인 이 사기는 역사서를 넘어서 인간의 이해를 위한 지침서로 평가되며 동서양에서 아주 뛰어난 문학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 사기열전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끝에 봅시다. 후한초 환관인 체륜이 개량한 제지술. 체륜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는 종이를 발명한 사람이 체륜이었는데 점차 연구에 의해서 원래 그 전부터 종이는 있었는데 조금 더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종이가 바로 이 체륜에 의해서 개량됐다. 이게 현재 정설이 됩니다. 어쨌든 종이가 널리 보급이 됐고 그리고 그 아랫줄 후한초 아까 장건에 의해서 개척된 이 사막길에 따라서 서역으로부터 인도로부터 불교가 중국에 전래가 됩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한나라 400년 넘게 통일 제국을 유지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400년은 전한 후한 다 합쳐서입니다. 어쨌든 이 통일 제국을 유지하면서 바로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마련이 되니 오늘날의 중국의 글자인 한자, 중국을 한족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중국을 지칭하는 이 한이라는 단어가 다 이 한나라에서 유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문할 때 이 한자 이게 바로 한나라 한자잖아. 그리고 중국 애들을 한족이라고 하는 거 다 이거와 관련된 거. 그래서 한나라에서 유래되면서 오늘날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오늘 출근한 이유가 선생님들 회의가 좀 있어서 그 회의 끝나고 와서 위진남북조 시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